게 2018년도서부터 해서 잠깐 있었는데 그거는 여러분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그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그 미국 청문회에 끌려가서 그 조사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그렇게 집중 조명을 받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그 PPT 내용에. 그래서 인물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좀 인물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 그 뭐랄까 제가 하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생각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이유는 아마 종교랑 관계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 우파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 개신교주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적 관습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논리가 흑백 논리인 것 같습니다. 선과 악.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이거부터. 저기 헨리 키신저 나오죠. 여러분 음모론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또 한 사람. 빌 게이츠. 요즘 난리가 났죠? 많이 얘기 나오죠?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뭐 마크 주커버그.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얼런 머스크까지. 근데 이제 저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누구냐면은 제가 저번에 가져왔던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 있죠? 그 책의 저자입니다. 스웨덴 그 학자예요. 네, 닉 보스트롬. 그리고 블룸버그 회의에도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저 왼쪽 밑에 보면 알렉산더 닉스. 저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제가 얘기하는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회사의 대표이사, CEO였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사람은 알렉산드로 코건. 그 회사에서 그 소프트웨어, 정보 수집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사람들. 자, 요런 사람들이에요. 자, 요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인의 분류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다 분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음모론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트럼프, 이방카, 딸이죠. 제르드 쿠슈너, 사위죠.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당연히 국무장관, 전 CIA 국장이죠. 피터 틸, 모를 수 있는데 저 사람, 그 트럼프의 후원자입니다. 네, 저 사람이랑 또 한 사람 큰 손이 있었는데 아이칸인가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오히려 몇몇 그 큰 거부들이 트럼프를 지원했죠. 근데 저 피터 틸을 이번에 또 얘기합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또 얘기해요. 스티브 배넌 아시죠? 음모론에서 많이 나오는 딥스테이트 밝히는 사람. 자, 요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피터 틸이라는 사람 빼고 저 5사람은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룹에 포함될 거예요. 결론부터 스포하면은 그런 거 없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이해관계로 싸우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다시 앞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6명 중에 트럼프랑 스티브 배넌을 제외한 4명, 이방카, 쿠슈너, 피터 틸, 마이크 폼베오는 작년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와, 어떻게 된가요? 빌더버그 회의 가면 나쁜 놈들이라며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하는 그 음모론의 회의에 트럼프의 핵심 진영 사람 4명이 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빠서 못 갔겠지. 설마 딸은 검문 세력인데 아빠가 모르고 속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설마? 이방카는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전 좋다 나쁘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과 악은 없다. 자, 사건 기호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이 사건은요, 페이스북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페이스북 화면. 이렇게 나오고, 요게 2015년 10월 그 가디안이라는 영국의 신문이 있습니다. 더럽게 어려운 기사 있어요. 가디안이라는 영국의 신문인데 정말 읽기 어려운 신문. 문법을 너무 어렵게 써서 그런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 그 조작 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보도한 사건입니다. 그게 캠브리지 아날리티카예요. 누구랑 함께? 페이스북과 함께. 해서 이 캠브리지 아날리티카라는 회사가 그 페이스북에 있는 API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페이스북에 뭐 서로 좋아요, 싫어요,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좋아요를 뭐 이렇게 그 친구 맺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연결된 그 메커니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서비스를 이용해 갖고 여러 사람들의 그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분석해서 선거에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미국 내에서 불법이랍니다. 네, 했었는데 그 2014년에 캠브리지 대학교 심리학교에서 알렉산더 코건 어딨냐? 여기 저 보시죠. 밑에서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그 심리 퀴즈 게임 앱인 제목이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앱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그 앙케이트 조사라는 과정 속에서 접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조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선거를 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선거를 조작하는 게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궁금하잖아요. 이길 수 있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사건의 그 첫 출발점은요 트럼프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앞에 있었던 테드 크루즈라는 사람입니다. 테드 크루즈라는 사람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볼까? 테드 크루즈. 네, 알았습니다. 보여요? 네. 요 사람이에요. 위키백과로 볼까? 요 사람. 아유, 제가 가렸네요. 요 사람. 이 테드 크루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화당에서 그 상원의원으로 선거를 할 때, 이 선거 활동에도 캠브리지 아날리티카가 개입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을 당선시킵니다. 공화당 내에서 경선에서도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선거에서도 민주당을 이기게 만들어요. 놀랍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그 테드 크루즈라는 사람이 당시 그 선거 후보자들 중에 당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후보가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을 시켰습니다. 놀랍죠? 그런 걸 보면은 그 정보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통 선거라면은 질 수밖에 없었던 선거를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선거에서 이긴 거를 보고 트럼프 캠프에서 야, 너희들 우리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번 그게 2016년 그 선거인가요? 트럼프 대통령. 그때 선거 캠페인에 참여해서 그거를 꾸려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공화당의 쟁쟁한 후보들 중에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트럼프 몰랐잖아.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명도가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띄워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예. 그랬고 그때 당시에 이 작업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 때 작업을 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추 5천만 명.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이니까 한 거의 6분의 1 가량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게 이 캠브리지 아나리티카 사건의 주요 개요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은 그 정보를 도용해가지고 했다는 게 다 인정됐어요. 다 인정됐습니다. 벌금 맞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 자체는 민주당 관점에서는 불법이에요. 근데 그와 상관없이 그냥 선거는 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여전히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 개요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재판을 통해서 그 정보 유출이 되었고 그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활용이 됐다라는 것까지 다 증명이 됐으나 그래도 안 됐다. 재판에 이기고도 못했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거 됐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림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이 나옵니다. 저기 알렉산더 닉스라는 사람이 저기 중간에 있죠. 저 사람이 캠브리지 아날리티카라는 회사를 세운 창업자 CEO예요. 저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알렉산드로 코건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앱을 개발했고, 그 앱을 이용해 가지고 페이스북에 접속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서 선거 분석 자료로 쓴 겁니다. 그 자료를 트럼프 진영에서 가져다가 썼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선거 캠페인, 일종의 그 사이버 댓글 부대라고 할 수 있나? 그러한 그 인터넷 홍보를 했던 팀의 이름이 알라모입니다. 알라모라는 건 옛날 때 멕시코 미국 전쟁에서 그 미군이 최후까지 그 싸웠던 항전했던 요새 이름이 알라모예요. 근데 그 이름을 이렇게 이쪽에 따왔더라고. 그래서 그 알라모라는 이름을 만들고 거기서 그 사이버 활동을 했는데, 그 알라모 쪽에서 저 정보를 가지고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주도적으로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이고, 제러드 쿠슈너, 트럼프의 사위였어요. 그랬고, 그거를 가지고 유튜브 방송, 우리 저번에 그 새벽당 그거 할 때도 저희가 유튜브 방송하고 막 했죠? 그걸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화면 보여주세요. 저기 스티브 배넌,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 그리고 참고로 스티브 배넌은 이 캠브리지 아날리티카의 임원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도 만들고 이 회사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공헌한 사람이에요. 그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거, 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여러분 주커버그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모론의 그 관점에서 주커버그 나오면 딥스테이트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예. 왜 그러느냐? 그건 주커버그는 여기에 왜 참여했느냐? 주커버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다? 데이빗 록펠러. 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런데 이 페이스북은 여기 왜 같이 참가하게 됐느냐? 제가 국가의 배드가이 할 때 요 그림을 그려드렸죠? 요 밑에 보면은 피터 틸이라고 있죠? 저 피터 틸이 페이스북의 창립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페이스북 주식이 한 10%를 가지고 있대요. 지금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때. 그랬던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했던 헐크 호간이 고코라는 그 인터넷 그 방송 그쪽 회사들하고 소송전이 벌어졌을 때 뒤에서 자금을 대준 사람입니다. 선거 자금, 재판 자금을. 그래서 그 인터넷 회사를 부도내버렸죠. 그때 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저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저 사람의 영향력으로 페이스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캠페인 선거에 페이스북이 같이 움직인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는 따라올만 합니까? 예? 여기까지는. 예? 페이팔 창업자 맞습니다. 페이팔의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뭐야 이게 조립뻥. 박사님 이거 읽어주면 실방인 거 믿을게요. 됐어요? 네. 자, 아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오죠? 자, 이해되십니까, 이제? 네. 자,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되니까. 자, 여기 다시 보면 트럼프 캠페인에 있는 사람들. 여기 보면 스티브 배넌이 실질적으로 일종의 우리나라 지금은 좌파 김어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선거를 그렇게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많이 홍보를 했죠. 그게 스티브 배넌이고, 그러한 것들을 막 퍼뜨리고 보급하는 걸 도와준 사람이 누구다? 제러드 쿠슈너. 사위. 트럼프의 사위가 그걸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물론 도왔던 사람. 페이스북의 그 초기 창시자이자 투자자이기도 했던 피터 틸. 저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거기에 마이크 폼페이오도 있네. 오, 뭔가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정보. 국무장관 이전에 저 사람 CIA 국장이었잖아. 하여튼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주커버그가 같이 나오죠. 왜? 공동사업자였으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들통이 나면서 페이스북이 한때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게 아마 2018년도인가 17년도에 그 재판을 했던 그 사건이에요. 2018년도구나. 예. 이렇게 뭐 페이스북 최대 위기 해갖고 나오는데, 그래서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재판까지 끌려나가서 청문회를 했었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영국도 가고 뭐 난리를 했더구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결론은 페이스북이 잘못은 했다. 하지만 뭐 실질적인 독박은 누가 썼느냐? 캠브리지 아날리티카가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회사는 부도가 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때 이제 제일 내부 고발자로 여기 나오는 크리스토퍼 와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박살이 나죠. 근데 크리스토퍼 와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딱 보면 프로그래머처럼 생겼어요. 크리스토퍼 와일리 나올래나?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온다. 에? 창이 또 안 떠요? 자꾸 바뀌면 안 뜨네. 이 녀석들 왜 이럴까? 자, 보이죠?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딱 프로그래머처럼 생겼죠? 네, 프로그래머처럼 생긴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이 록펠러랑 로스차일드가 싸우냐 등등한데 전 그것까지 모릅니다. 네, 그런 것까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된 이 사람이 이제 내부 고발을 해서 이제 밝혀진 건데, 뭐 몇몇 인물들이 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이 밝히지 않았다면은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이 사건이 결국 뭐로 연결되냐면 뮬러 특검으로 갑니다. 뮬러 특검까지 가요. 근데 뮬러 특검이 뭔지 아실 거예요. 뮬러 특검 검색하면 다른 말이 러시아 게이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랑 손을 잡고 움직였다 등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뮬러 특검 사건에서 증거가 안 나오면서 이제 그거는 이제 허위 사실이 됐지만, 그 의심받을 만한 정황들은 꽤 있었어요. 왜 있었느냐? 이게 여러분들 이 정치 쪽 사람들을 찾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건 같아요.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친중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때 그 기준점을 잡을 때 자칫 잘못하면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러시아 게이트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있었느냐? 요 화면 보여주세요. 저기 보이는 왼쪽에 두 번째는 알렉산드르 코건,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는 그냥 이건 제 추정이에요. 그냥 막연한 추정인데, 저는 저 알렉산드르 코건이 일종의 러시아 쪽의 뿌락지 스파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왜 그런 식의 생각을 하냐면은, 저번에 그 마스크 팩민이랑 그 공동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방송을 그랬는데, 그때 러시아 선거구를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지도를 먼저 보여드릴까? 우크라이나 선거라고 먼저 쳐야겠다. 보이죠 지금 화면? 또 안 보여요? 또 연결해야 돼? 이거 그때그때 연결해야 되네? 아이 번거롭게 하네. 이제는 보여요? 네. 우크라이나 선거라고 해서 이렇게, 자, 이걸 내가 누를게요. 자, 여기 우크라이나 선거. 자,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친러파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친서방파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몰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마스크 팩맨이 요 가운데에 군사훈련을 한다고 했었죠? 그게 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친러파는 동쪽에 있고 서쪽에는 친서방파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서쪽 끝에 요 부분에는 친러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군사훈련을 러시아가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지명은 제가 까먹었어요. 그랬는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크라이나의 서쪽 끝자락에는요, 친러파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지도. 여기 보이죠? 우크라이나 지도. 요거요. 우크라이나 지도인데, 그렇지. 이 지역이 친러파예요. 요 지역이랑. 보이세요? 자, 여기. 요렇게가 친러파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친러파 지역입니다. 자,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몰도바라는 나라가 있어요. 보이세요? 몰도바. 보이십니까? 몰도바. 보이죠? 자,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 알렉산드르 코건이라는 사람이 몰도바에서 태어난 러시아인입니다. 아, 요걸 내가 조사해봤지. 뒷조사.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이 몰도바 출신이에요. 아, 물론 러시아인입니다. 러시아인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소련이었던 당시에는 물론 저게 다 소련이었어. 근데 지금은 91년도 소비에트 해체에 다 독립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몰도바로 독립을 했는데 저 지역 출신 사람이에요. 물론 러시아인입니다. 자, 근데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 이 몰도바 쪽은 친러적 성향을 가진 나라예요. 여기가 친러적 성향을 가졌고 우크라이나의 요 끝부분과 요 부분이 친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마스크 팩맨도 얘기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신서방파를 요렇게 U자형으로 포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제 추정인데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몰도바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영국에 러시아 스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캠브리지 대학교를 나왔다 해서 우파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출신지가 저쪽이라면 그 사람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은 친러파일 가능성이 높다. 친러파일 가능성이 높다면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어떤 관점을 가졌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추정입니다. 제 추정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그 이름 자체도 캠브리지가 들어갔죠.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알렉산드르 코건 교수가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입니다. 예, 근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참여했던 이 알렉산드르 코건이라는 사람이 친러파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요? 친러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알렉산드르 코건이라는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이기도 하지만 상페테르부르크 교수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요, 영어와 러시아를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네, 두 개의 언어를 해요. 왜? 러시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러시아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상페테르부르크에서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약간 그 분홍색 그 염색했던 사람, 크리스토퍼 와일리, 어딨냐? 이 사람. 이 크리스토퍼 와일리가 캠브리지 아날리티카의 문제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가 되면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 여기에 러시아 첩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목했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알렉산드르 코건 교수예요. 저 사람은 왜 영국과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핵심 인원이거든요. 핵심 인원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랑 영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거 왜 안 되느냐? 단순 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선거에 쓰인다니까. 선거에.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크리스토퍼 와일리 이 사람도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러시아 왔다 갔다 안 하잖아. 이 사람 미국인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꾸 러시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상페테르부르크에서도 교편을 잡고 있으니까 하긴 하는 건데 이 사람이 하는 직업 자체가 한 나라의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뭐 예를 들어 누구지 그 샤라포바 테니스 선수처럼 완전히 귀화해서 미국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러시아의 KGB가 접근을 안 할까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겠죠.
저 같으면 해요. 그래서 그러한 의심이 들었고 이거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폭로를 했대요. 예. 뭐 일견 일리는 있어요. 일견 일리는 있어.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러시아 문제로 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뮬러 특검을 러시아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회사 캠브리지 아날리티카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의 핵심 측근이 러시아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의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때 위기에 몰렸었죠. 자, 그랬었는데 자, 내부 고발 이미 얘기했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됐고 여기도 보이죠. 와일리가 지목한 인물은 러시아계 데이터 과학자인 알렉산드르 코건, 캠브리지대 심리학 교수로 페이스북에서 미국인 수백만 명의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CIA에 팔아넘긴 당사자다. 그는 상페테르부르크 주립대에서 강의도 맡고 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 그렇죠? 그분 잡혔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스티브 유님, 방송 문구가 부정적이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나오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설명이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몰도바, SSR이 뭐야? 소비에트, 그 소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련 시대 때 몰도바에서 출생한 사람이다라고 나오죠. 물론 이 사람도 유태인입니다. Jewish. His father is Jewish. 그러면 얘도 유태인이겠지 뭐. 엄마는 뭐 엄마가 러시아니면은 유태인 풍습상 여자가 유태인이면 뭐 그래도 간에 어쨌든 뭐 그렇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내용이 밑 뒤에 나오죠. 상테스부르크 대학교에서 이렇게 자금을 뭐 이렇게 펀딩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는 또 자금을 받았다. UK,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도 자금을 지원받았다. 여기서 차이나가 나오네. 여기서 차이나가. 그렇죠? 재밌는 일들이 많죠? 이랬었어요. 자, 그랬고 또 한 명의 이제 아까 그 화면 나왔어요? 네. 또 한 명의 그 고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여기 나오는 브리트니 카이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 고발을 해서 내부 고발로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회사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 여자의 특징이 뭐냐? 여기 내가 경력을 제가 표시해놨는데 뒷장이 나오나? 안 나오네? 내가 지금 글씨가 작아서 못 보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이 여기 나온다. 바락 오바마 여기 써있죠? 안 나오나?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럼 여기 바락 오바마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켜야겠다.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바락 오바마의 선거 사이버 팀에서 일했습니다. 보이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부 고발자였어. 그래서 아까 했던 크리스토퍼 와일리, 그 다음에 브리트니 카이저 이 두 사람의 폭로로 인해서 결국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게 결국 뮬러 특검으로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 결과 그 페이스북 정보를 유출했던 이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트럼프가 사면권을 쓰게 될까? 왜 사면권을 써요? 그 이유는 아까 했듯이 제러드 쿠슈너 사위가 여기도 나오지만은 미국 법무부 상하원 정보위원회도 쿠슈너가 책임졌던 트럼프 선거운동 디지털 팀 알라모가
2016년 러시아 정부와 협력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7월 12일 보도되었다. 법무부와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는 러시아 정부가 어떻게 미국 선거구 단위로 정확히 가짜 뉴스와 네거티브 정보를 퍼뜨릴 대상 지역과 유권자를 파악했는가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착수했다. 러시아가 이 정보를 미국 정당의 도움 없이 얻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가 콕 집어 공략한 선거구가 힐러리 클린턴이 간만의 차이로 진 선거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의심을 받았다는 거지요. 네.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프로그램 개발자가 러시아인이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거는 공화당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래머 그 알렉산드르 코건에 의해서 유출된 게 아닌가 그래요. 실제로 팔아먹었다고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 그 정부에서 정보기관에서 만약에 선거에 개입했다 그러면은 아마 똑같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예. 자,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어려운 부분이 뭐다? 이 선거를 할 때 사람을 만나서 연합을 하고 제의를 할 때요. 100% 자기 편하고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야. 예. 우리가 반중 친미 활동을 할 때에도 반중 인사들하고만 딱 손을 잡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이런 사람처럼. 아니 브리티니 그 카이저란 여자도 예전에 저번 선거 때는 오바마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번 선거 때는 트럼프를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도 일을 하고 공화당 쪽에도 일을 했어요. 결국 뭐다? 돈 주는 사람하고 일한 거예요. 돈 주는 사람하고. 물론 그 여자의 성향은 그 민주당 쪽입니다. 민주당 쪽 성향의 사람이나 돈을 주니까 공화당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 선거 캠프에 활동해서 선거 이기게 도와주기까지 한 거야. 네. 그랬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배신을 때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다예요. 선거에서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적과의 동침이 필요한 게 정치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적과의 동침은 필요하나 안으로 깊숙이 들이면 안 된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의 교훈인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알렉산드르 코건 같은 사람, 러시아계 인사, 친러시아계 인사, 그 다음에 브리트니 카이저 같이 그런 여자는 위험했거든. 크리스토퍼 와일리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순수한 사람일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예. 왜냐 러시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린 사람이다 보니까 성향은 뭐 그렇게 좌파우파는 아닌 것 같아도 어쨌든 러시아의 해커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폭로한 것 같다는 관점에서 좀 보기 때문에 뭐 그건 그렇다고 봐.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 보면 조금 색깔이 아리까리하다. 따라서 절대 그 색깔이 불분명한 사람은 안으로 깊숙이 들이면 안 된다는 게 이 사건을 보고 제가 느낀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라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이 모든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불법이었겠죠. 근데 그 불법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선거 자체에 무효화가 되느냐? 안 됐습니다. 선거 결과는 끝! 그걸로. 왜? 아니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어떻게 캠페인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 아니면 뭐 제품 물건 살 때 일일이 뭐 제조 과정이나 그 다음에 누가 일을 안 짓고 다 조사하면서 하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 회사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 선거 캠페인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까지는 혐의가 안 가죠. 그랬기 때문에 뮬러 특검에서 이겼습니다. 예. 그 회사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그 선거에서는 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내부적으로, 선거는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한 작전이니까 어느 정도 그러한 그 분탕 세력들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 분탕 세력 중에 한 명이 브리트니 카이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 여자는 오바마를 선거 캠프에서 지원했던 사람이고 오바마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 선거 때는 공화당 캠프 들어와서 거기 핵심에서 근무를 하고 나서 내부 고발자가 돼버렸거든. 그 얘기는 뭐야? 완전 병신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거든. 네. 그런 짓을 한 걸로 봤을 때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것도 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보면은
트럼프가 그 뮬러 특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저기 노란색으로 해놓은 피자 게이트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테드 크루즈 당선 때, 상원의원 당선 때에 캠브리지 아날리티카가 도와준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적용됐던 불법이라고 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락 오바마도 했어요. 바락 오바마가 트럼프가 했던 그 메커니즘을 먼저 썼습니다. 먼저 써서 아무런 지명도도 없던 사람을 경선에서 이기게,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게 만들고 대통령까지 당선시켰어요. 그때도 쓰였던 게 바로 캠브리지 아날리티카에서 쓰는 저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언론이 그거를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트럼프가 할 때는 이걸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것도 참 웃기죠? 내로남불이야. 오바마도 똑같이 했다니까, 이거를. 오바마가 원조예요. 근데 그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 폭로자가 아까 얘기했던 카이저라는 그 여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가 오히려 분탕 치려고 온 여자가 아니었나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냐? 2016년 10월 10일 날 있었던 피자 게이트 사건 때문입니다. 피자 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사건이 어느 정도 묻힙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2015년 12월 10일 날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문제가 발생을 해요. 테드 크루즈 의원이 썼다. 불법이다 해가지고 막 이슈가 돼요. 그랬는데 1년 뒤에 피자 게이트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민주당이 확 죽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한 달이 아니구나. 2주 정도 뒤구나. 한 9일인가 10일 정도 지나고서 선거가 있고, 그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저는 그 피자 게이트 사건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왜냐? 그게 지금 오바마 게이트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 트럼프가 요즘 트위터 난리죠? 예, 한 축이에요. 여러 비리 사건 중에 하나. 피자 게이트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 사건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서 뮬러 특검 조사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결국 흐물흐물 끝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뭔가 트럼프가 그때 당시에 약점을 잡지 않았을까? 지금도 계속 터뜨리고 있잖아요. 예, 약점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 게이트 조사, 이게 뮬러 특검이에요. 2017년 6월 달에 시작이 됐지만, 그래서 저 뮬러 특검, 러시아 게이트 조사라면서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이야기들이 쭉 나타났고 사실로 밝혀져요. 그 캠브리지 회사에서 불법으로 정보를 도용했다는 것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결과는 뒤집을 수 없었다. 그래서 2019년 3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뮬러 특검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보면서 느낀 결론은 뭐다? 그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사건을 종식시킨 이유는 피자 게이트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치적으로. 야, 내가 네 약점 이런 거 갖고 있는데 폭로해버릴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죽어볼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묻고 덮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를 번복시킬 수는 없지 않았나. 즉 뭐다? 우리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거를 뒤집으려면요, 큰 거 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큰 거 한 방. 저 피자 게이트는 무진장 큰 사건이에요. 저 피자 게이트는 인육 사건도 있고 소아성애도 있고 엄청 많아요. 장기매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 사건 터지면은 좌파들이 뿌리채 쏙 아주 그냥 날아간다고. 엄청난 큰 사건이야. 그러니 이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느니 차라리 사건을 덮는 게 낫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이슈 문제는 저 부정선거를 뒤집을 만큼 큰 거 한 방이 우리한테 있냐는 거죠. 그게 없잖아. 그 큰 게 없으면요, 못 뒤집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정치라는 거는 그러한 상대방의 약점 잡기,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신경전, 심리전인데, 부정선거 자체를 들춰낸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최혜원이 피자 게이트 정리 한번 해주세요. 저번에 했었죠? 했는데 그 영상 날라가 버렸죠. 예, 유튜브에서 날려버렸습니다. 그 영상. 예. 다시 올릴게요. 네. 근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권력을 잡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 페이스북 사건이고 뭐 다 끝내버렸잖아. 예. 자, 그러면은 이 SNS가 얼마큼 위력적이고 파괴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그 키벳 대학교에서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2007년도인가 8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제가 예측하면서 만든 PPT 자료를 좀 일부 갖고 왔는데, 요게 2008년도 미 대통령 후보의 명단입니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명 정도가 되네. 13명 정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건 저 맨 위에 두 개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그 외 나머지 여러분들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네. 저런 정당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스라고 해서 안 보이나? 그죠? 보이죠? 2007년 7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갤럽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2007년 7월입니다. 그때 당시 조사했을 당시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서 힐러리, 기아니, 그 다음 마이클 블룸버그,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순서가 정해져 있었어요. 2007년 7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 10월, 즉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조사를 했더니 갤럽, CNN, USA Today, 타임즈, 폭스뉴스 조사를 했더니 물론 파란색은 힐러리예요. 힐러리가 1등으로 나오고 3개월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오바마가 빨간색으로 2등으로 올라옵니다. 2등으로. 빨간색으로. 자, 보세요. 자, 3개월 전에는 없었어요. 지금 아덜스라 돼 있죠? 저 아덜스 어딘가에 있었을 거야. 저 기타 등등에. 저 기타 등등에 있었던 오바마가 갑자기 2등으로 3개월 만에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네? 불가능해. 이런 거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명도도 없는 사람이야. 네? 저기 줄리안이라다가 이런 사람들, 마이클 블룸버그 얼마나 유명하고 쟁쟁한 사람인데 돈도 많아요. 돈도 많아. 근데 저런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심지어 국적까지 불분명한 오바마가 2위로 올라온다? 그것도 3개월 만에? 그건 불가능하지.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이때에도 트럼프한테는 불법이라고 얘기했던 그 인터넷 정보 수집, 분석 기법이 이용됐어요. 그러면서 오바마가 3개월 만에 순식간에 2등이 됩니다. 이게 2007년 10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8년 2월, 즉 뭐다? 4개월이 지나잖아요. 4개월. 그리고 나면은 저런 식으로 힐러리를 역전해버립니다. 즉 뭐다? 7개월 전에는 오바마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어요. 7개월 전. 2007년 7월, 7개월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어. 그러다 2007년 10월, 3개월이 지나니까 갑자기 2등으로 등극해. 그리고 4개월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힐러리를 능가해버리네? 아니,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냐는 거야. 7개월 만에 역전을 시킨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힐러리 클린턴이요? 남편이 빌 클린턴이에요. 그리고 빌 클린턴이 집권했던 시기에도 힐러리 클린턴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셌습니다. 이 여자가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굉장히 정치적 수완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교적으로도 엄청나게 활약을 했었는데, 아니 듣도 보도 못한 바락 오바마가 힐러리를 이긴다고? 그것도 7개월 만에?
아니 뭐 바락 오바마가 중동전에 참전해서 무슨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뭘 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주목을 받을 만한 이벤트를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한 게 없어. 근데 어떻게 저게 가능했지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바로 인터넷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후원금, 그러니까 지출금액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힐러리랑 맞먹어. 자, 이건 민주당이에요. 요 공화당입니다. 맥케인. 네. 보세요. 맥케인 아시죠?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공화당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 선거 자금이. 근데 여기서도 궁금한 거. 아니 미국의 후원가들은 오바마의 무슨 점을 보고서 저렇게 많은 돈을 줬을까 하는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은 유명해. 유명하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내고 인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바마는 이렇게 된다고. 오바마가 그렇게 인기 있는 인물인가?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인가? 근데 어마어마한 후원금이 몰립니다. 힐러리 클린턴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선거에서 이기죠. 네. 자, 요 그래프로 돌아가서 힐러리가 2007년도까지는 압도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2008년이 되면은 완전히 어이구 깜짝입니다.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돼가지고 오바마가 1등이 돼버린다고. 자, 이거를 보면은 이제 어떤 거를 알 수 있느냐? 요때부터 이제 제가 예측하는 게 요거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카자흐스탄 키메 대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바마는 허수아비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미국 교수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왜? 그 미국 교수가 트럼프 지지자였거든. 근데 내가 트럼프래. 오바마 지지자였거든. 근데 내가 오바마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저 듣보잡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냐? 제 대통령 되면은 미국의 그 대통령은 완전히 허수아비가 돼가지고 그 자본가들이죠. 뭐 금융 자본가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 그런 사람들의 완전히 허수아비가 돼서 개판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고 학점도 C가 나왔나 그래요. 제가 이거 PPT 하고 나서. 이거 오바마가 대통령이 내가 될 거라고 했거든. 이거 보면서.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긴 되는데 되는 순간 미국의 대통령은 개뿔 다니게 된다. 여기서 제가 삭제한 슬라이드가 있는데 뭐냐면 오바마가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만든 오바마 행정부의 인원, 강요들을 쫙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빼버렸는데 보면은 실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장관이 돼요. 실권자가 아닌 사람들. 마치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시민활동가에게 장관직을 줘버려요. 그건 뭐야? 병신 만들겠다는 소리거든.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뭐 알겠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 밑에 실무진에게 맡기게 되거든. 그 실무진은 누구로부터 왔어? 월가. 그 당시에 재무장관으로 지명됐던 사람이 아마 티모시 가이트넌가라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도 월가 출신이었어. 그래서 완전히 장악된다고.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됩니다. 했더니 뭐 나중에 교수가 자존심은 있는지 내 말이 맞은 거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을 안 하구만. 그래도 트럼프는 잘할 거야. 막 이러고 그랬는데 뭐 어쩌다 트럼프야. 오바마는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바마의 선거 모금액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많았다고.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기 키맥에서 쓴 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바마를 지지했던 이런 언론 세력들이 이렇게 많았어. 폭스 TV. 여러분, 폭스 TV가 우파라고 얘기하잖아요. 트럼프를 지원했다. 근데 여러분, 바락 오바마 때도 폭스 TV가 지원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갖다가 칼로 뭐 나무 쓸듯이 잘라서 좌파, 우파, 선과 악을 보지만 그런 거 없어요.
폭스 TV에서 오바마 전폭적으로 밀어줬습니다. 응? 이렇게. 그 외 여러 언론사들이 밀어줘서 오바마를 대통령을 만들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AIPAC, 유대인연합. 그 국제 외교 클럽인가? 미국 외교 클럽인가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서 또 인정을 받죠. 거기서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누가 승리했느냐? 승리한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힐러리 클린턴이요. 저기 위에 대비라 써있죠? 빚이 오지게 늘어났어요. 힐러리 클린턴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바마는 어때요? 오바마도 당연히 후원금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다 빚이 돼요. 이제 영어로 써놨네, 여기다가. 그래서 미국 교수가 싫어했었구나. 미국의 첫 번째 허수아비 대통령이 나왔다. 물론 첫 번째는 아닙니다만, 뭐 이리저리 내가 썼어요. 미국 교수가 싫어할만 했네. 아, 내가 이런 단어를 썼구나. 미안해. 쏘리.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자, 저런 결과물이 왜 나오게 됐느냐?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힐러리는 누가 뭐래도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 선거 때 자기의 경쟁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는데 웬걸 오바마가 치고 올라왔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라고. 이게 난리가 나면서 힐러리가 오바마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힐러리 클린턴은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해요. 자기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거액의 후원자들에게, 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후원금을 모은다고. 그리고 오바마는 워낙 미천이 없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따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더 많은 후원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대통령 후보가 완전히 빚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론은 뭐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미국의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미국의 입장에 미국에서 저러한 후원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누가 더 자기들에게 유리할까? 둘 다 빚쟁이야. 누구를 대통령으로 앉히는 게 더 유리할까 합니다. 누굴 것 같아요? 오바마랑 힐러리 클린턴이랑 누구를 대통령으로 앉혔을 때 더 유리할까? 에? 누구를? 어디 보자. 오바마. 그렇죠. 뭐 결과론적으로 다 나왔으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나오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왜? 이거는 집불도 없는 사람이니까. 집불도 없는데 빚까지 왕창 지었어. 그랬기 때문에 오바마가 좋습니다.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은 버리느냐? 아니죠. 힐러리 클린턴도 버리면 안 되죠. 왜냐? 힐러리 클린턴은 그동안 오랫동안 빚으로 차곡차곡 다듬어서 잘 길들여 놨거든. 그리고 일단 업무 수행 능력이 좋아요. 오바마는 실무 능력이 떨어져. 네, 실무 능력이 떨어져요. 쟤는 그냥 가오마담이야. 실제적인 실무를 할 수 있는 건 힐러리야. 그러다 보니까 힐러리가 국무장관이 되죠. 그래서 오바마 가오마담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인 움직이는 행정 업무는 힐러리가 움직여버린 거지. 하지만 힐러리 뒤에도 또 다른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제가 그 한국의 우파 사람들 미국에 얘기하면서 딥스테이트에서 맨날 힐러리 클린턴 나오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뭐? 나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트럼프랑 어쩌자고 해서 뭐 힐러리 클린턴을 어쩌자다. 뭐 힐러리 클린턴이 뭐? 내가 그러는 거야.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이 머리라 생각하세요? 어? 바지지? 아, 이건 치마라고 해야 되나? 어? 힐러리 클린턴은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맨날 음모론 얘기하면서 맨날 힐러리 클린턴이 어쩌저쩌. 머리가 아니라니까. 저것도 쓰고 버리는 패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힐러리 클린턴 뭐 거물이야? 거물도 아니지. 응? 그냥 그런 정치인들 중에 한 명일 뿐이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대단한 막 그런 거냐?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바마가
이길 때는 후원금도 많이 받고 기존의 그 언론사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또 소셜미디어도 지원받습니다. 보세요. 페이스북이 나오잖아. 네? 페이스북에서 오바마 띄워줬다니까요. 어?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페이스북은 좌파의 우파예요. 페이스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 여러분들 머릿속엔 그게 있잖아. 민주당을 지지한 놈들은 사탄, 나쁜 놈, 글로벌리스트. 공화당을 아이고. 아이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좋은 면, 좋은 편, 우리 편.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잖아. 근데 없는데? 그런 거 없는데?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음모론 얘기한 사람들을 들어보면은 이분법으로 보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쵸? 네. 옛날 때 저렇게 그림이 있었을 땐 난리를 쳤겠지. 우리나라의 음모론자들이. 아, 오바마, 민주당, 아, 힐러리 클린턴, 아, 주커버그, 페이스북, 주커버그는 데이빗 로팔러의 손자, 아,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를 도와줬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응?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음모론은 없어요. 음모론이 없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음모론은 굉장히 종교 편향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크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고, 네.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페이스북 데이터를 썼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 아날리티카 그 문제가 나오면서 오바마 캠페인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도 얘기를 했다고. 왜? 자기네도 해봤거든. 트럼프만 한 게 아니야. 오바마도 했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야. 오바마가 할 때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온갖 칭찬을 아끼지 않다가 트럼프가 하니까 이건 불법 선거래.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뮬러 특검까지 갔던 거야. 좀 이게 더블 스탠다드지. 예, 그랬었는데 페이스북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오바마도 썼습니다. 네, 오바마도 썼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브리트니 카이저 나오죠. 그때 브리트니 카이저가 오바마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번 선거 때에는 트럼프 쪽을 도와줬지. 그래서 제가 이 여자를 뿌락지로 본 거예요. 이 여자가 내부 고발자였거든. 아, 이거 선거 똥땅 치려고 했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야.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제 트럼프. 앞쪽 제목부터 볼게요. 이거. SNS의 위력. 이제 그건 트럼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오바마가 끝나고 이제 2016년 대선 때,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시스템 회사를 이용해갖고 소셜 선거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정적은 상당히 많았어요. 미국이란다. 트럼프의 정적은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도 적이었고 연방준비은행 FRB도 적이고 월스트리트도 적이고 언론도 적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선거 집니다. 저런 상황이면 선거 져요. 네. 여태까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봤을 때 저 정도 상황이면 선거는 지는 거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땠죠? 선거 이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저 당시에 저 정도가 적이 되면은 힐러리 클린턴은 지면 안 돼. 이겨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졌다고. 물론 진 거의 그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피자 게이트라고 보고 있어요. 피자 게이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SNS의 위력이에요. 이 두 개가 결국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피자 게이트 사건이 나온 거는 선거 10일 전이기 때문에 꽤 짧았어. 좀 짧았어요. 물론 그 상당한 영향을 끼쳤지만 하지만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선거 활동에 기여해온 거는
SNS 활동했어요. 그 알라모라고 하는 그 트럼프 캠페인에서 운영했던 그 사이버 선거 운동. 거기서, 물론 거기도 사위가 있었죠. 쿠슈너가 도와주고 했는데, 그 페이스북하고 함께 이 운동이 굉장히 컸다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은 트럼프는 선거 졌어요. 근데 그거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인맥을 통한 정치인 간의 인간과 인간의 인맥 있잖아요. 이걸 통한 네트워크, 즉 백악관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그 인적 네트워크, 이것도 이겼고 연방준비은행도 이겼고 월스트리트, 즉 돈을 가진 세력도 물리치고 심지어 언론까지도 다 물리칠 정도로 강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거를 기존의 돈이라던가 전통적인 방식의 선거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과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게 바로 기술 정보혁명이에요. 정보혁명에 의해서 기존의 메커니즘을 뛰어넘는 이길 수 있는 전략이 탄생한 게 이번 트럼프 선거에서의 큰 사례라고. 오바마 때도 한번 사례가 있었어요. 성공 사례가. 그리고 두 번째 성공 사례가 바로 트럼프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이제는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원 선거 다 이길 수 있다예요. 정보를 장악한 자가.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정보만 장악하면은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게 오늘날 정치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아무 이름도 없던 무명의 오바마, 그 다음에 트럼프를 대통령이 되게 만든 힘이었거든. 이거는 엄청난 혁신인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힐러리랑 달라요. 빨간색이 잡입니다. 그거 좀 부잣집 아들 아닙니까? 사업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그러니까 선거에 들어갔던 비용의 66%가, 이것도 66이야? 자기 돈이었고, 그 다음 소액 후원자가 25% 정도, 그 다음에 고액 후원자가 8.4%, 기타 등등이 0.1% 해서 거의 자비를 많이 써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헤지펀드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힐러리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850만 달러를 후원받았네요. 헤지펀드로부터. 트럼프 19,000달러. 야, 저 정도 금액이면 나도 후원할 수 있는데, 나도 저기다가 2만 달러 정도 후원했으면 여 그래프에 잡혔겠네. 와, 얼마, 19,000이래 봐야 한국 돈으로 하면 2천만 원 정도예요. 아니, 헤지펀드에서 2천만 원이면 이거 장난이지. 누구랑 놀아? 기본 3억 이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2천만 원 줬어, 2천만 원. 한국 돈으로 하면은. 깨끗한 선거네요? 돈적으로 깨끗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선거의 의미가 금전적인 거라면, 깨끗한 선거예요. 근데 정보전이 주요했죠. 자, 금액적으로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이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앞쪽으로 갈게요, 다시. 트럼프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거대 세력들로부터 적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금, 후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이 빨간색이 부정적, 노란색이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라고 되는 그 그래프가 50%가 안 돼요. 심지어 폭스뉴스조차도. 지금은 폭스뉴스가 마치 트럼프의 의견을 대변하는 신분인 양 하지만 아니라 그랬죠? 오바마 때 오바마 지원했다 했죠? 폭스뉴스가. 네. 지금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폭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충실히 따르는 우파의 언론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근데 선거 초기에도 그런 거 없었다.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았다. 그 정도예요. 네. 그랬었고, 힐러리도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트럼프랑 비교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중매체, 공중파죠. 신문 같은 전통적인 언론 매체의 여론전에서도 트럼프는 압도적으로 밀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맨날 CNN 뉴스 이런 거 보면 맨날 트럼프 개새끼, 힐러리 좋은 여자.
이런 식으로 계속 묘사가 됐거든요. 네. 뭐 MBN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ABC 뉴스 이런 데 보면은. 그랬는데 트럼프가 이겼죠. 심지어 후원금도 말도 안 되게 힐러리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딱 트럼프가 선방을 했던 거는 그것도 선방이야.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선방. 바로 소셜미디어인데 이 소셜미디어가 어느 정도 위력이냐. 여기 보면 소셜미디어의 회원자 가입자 수를 국민이라고 여겼을 때 마치 이수만이 하는 SM타운 있잖아요. 가상공간에 SM 국가를 만들었다며 거기 이렇게 국적 시민권 취득하는 거 있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숫자냐. 페이스북의 숫자가 중국보다 많습니다. 이게 얼마야? 1억 8천 정도 돼요. 18억. 페이스북 가입자가. 중국보다 많아. 요 밑에, 여기 밑에, 맨 밑에. 맨 밑에 페이스북으로 했죠? 저 맨 위에 있는 건 페이스북과 관련된 미디어예요. 그거 하면 그 숫자가 35억이 넘어요. 거의 지구 인구의 절반이라고. 이 정도예요. 페이스북의 위력을 알겠죠? 페이스북과 관련된 미디어예요. 36억. 미국의 인구 얼마? 3억 5천. 미국 인구의 10배가 넘어를 페이스북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의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직접적인 페이스북만 해도 18억이에요. 그치. 18억. 역시 미국의 인구를 증가합니다. 맞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그렇지. 18억. 미국의, 이거, 왜 이래? 오늘 아주 왜 이렇게 난리를 치지? 미국의 인구를 능가한다고. 뭐, 공식적으로 나타난 캠브리지 아날리티카에서는 5천만 명 정도의 정보가 노출됐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요. 그쵸. 요즘 페이스북이 좀 죽었어요. 요즘은 유튜브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의 힘은 약해졌을까?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그건 따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의 힘만으로 트럼프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요. 미국에서는 거대한 실험이 있었는데 그 거대한 실험의 결과 뭐다?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처럼 미래의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것은 금융도 아니고 강력한 군사력도 아닌 정보입니다. 정보를 장악한 자가 세계를 장악해요. 그리고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물이 미 대통령 선거였어요. 가장 볼품없는, 가장 인기 없는 자도 대통령을 만들고 세계를 쥐었다 폈다 흔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엄청난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권력자에게 사람은 몰립니다. 요즘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주면 후원금이 모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저만큼 모았어요. 저 추세로 간다면 트럼프가 이기겠네. 라는 게 보여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소셜 네트워크를 장악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를 장악하지 않는다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한테 졌던 것처럼 선거에 질 수 있어요. 왜? 힐러리 클린턴은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졌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선거 자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모였다 해서 안심하고 그냥 선거 나가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와의 정보 교류, 정보 수집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게을르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걸 그래요. 여기 보니까 마이튜브님, 화웨이를 조져야 하는 이유네요. 그렇지. 내가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왜 화웨이를 조지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아까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러시아 연구자를 위험성을 제가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느냐? 이 정보, SNS상의 정보,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이버, 카카오톡, 뭐 등등의 여러 그 있잖아요.
거기서 오가는 여러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도 미국처럼 선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 전자개표기를 통한 투표 조작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해요. 사실 이제 전자개표기를 통한 투표 조작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왔어요. 왠지 아세요? 이런 기법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합법적으로 모든 기계를 다 정상, 심지어 수개표를 해도 이 기계 만들 수 있어. 수개표를 해도 만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드는데 문제는 뭐다? 이 캠브리지 아날리티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부도가 나면 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 생각해 봤어요?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한 기법을 연구를 하면은 그러한 기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기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예요? 수요자. 선거를 하는 나라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거에 거기서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선거 캠페인에 쓰면은 선거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을 흡수하는 수요자는 그 선거를 결과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채용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는 미국의 정당들. 또 누가 있느냐?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왜냐?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중국이 개입했다고 했죠? 했을 겁니다. 네. 이러한 비슷한 기법, 왜? 오바마 행정부 때 이미 있었거든. 이 기법을 통해서 미국 내 유색인종들을 선동시켜서 트럼프의 당선을 낮추려고 중국이 많이 노력을 했죠. 러시아도 그렇고. 실패했지. 했지만 어쨌든 시도했을 겁니다. 미국 쪽에서도 선거 개입 중국에서 했다 했잖아요. 중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뭐 선거 개표기를 조작하다 이런 건 아니거든. 여론전이지. 그래서 이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자, 그래서 이제부터 무엇이 중요하느냐. 이 앞에 선거 결과를 보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캠브리지 아날리티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트럼프 캠페인의 그 기법을 이용해서 선거에 썼고 그 선거에서 이겼는데 그 기법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뮬러 특검까지 갔었는데 결국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 연계성은 없으면서 무죄가 됐고 그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는 무효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거 자금을 많이 받아서도 아니고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 소셜미디어의 힘만으로 당선시킨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례는 오바마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있었다. 그래서 두 사례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미래 선거는 소셜미디어